안녕하십니까. ABC 경매 아카데미 원장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매 이야기입니다. 제 1장인데, 우리 그 사이트 상에 보면 제목이 뭐 경매, 뭐 이러쿵, 뭐 저러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경매 이러쿵 저러쿵이나 경매 이야기나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일하시면서 교재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그 지문 말이죠. 위에서 11번째 줄까지 거기다 밑줄 하나 쫙 그어놓으십시오. 그어놓으시는데 11번째 줄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요. 경매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경매라는 이 괴물이 말이지 색깔을 달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저도 경매법정 갑니다. 맨날 카메라 앞에 앉아 서가지고 뭐라 수다 떠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경매법정을 또 가다 보면은 어떤 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경매법정이 보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아.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 법원 경매,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던 아니면은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던 결과는 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단지 뭐다? 법원 경매는 뭐다? 채무자가 말 그대로 부도가 났어요. 채권자한테 빌린 돈 이자도 못 갚는 거야. 그럼 채권자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으니까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서 확 경매 신청해 버린단 말이야. 경매 신청하니까 그때는 제3자들이 딱 보고 요 물건 괜찮다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법원 경매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약에 의한 뭐다 이게? 이런 건 뭐 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일일이 뭐 제가 판설하니까 막 이렇게 필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실패하는 거니까 청약에 의한 승낙이더라.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이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사시는 동네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산다 아니면 내 전세방을 구한다 그러면 물론 벼룩시장이나 뭐 인터넷상에 보면 직거래 장터가 있지만은 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부동산 취득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집이 소유자가 A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공인중개사에 가지고 중개업소에다가 이 물건을 매물로 딱 내놓을 거 아닙니까? 매물 예를 들어 한 10억에 내놨어. 10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떡 나타 보니까 B는 어디 또 중개업소 갈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사장님 뭐 이 동네 뭐 집 좋은 거 뭐 매물로 나온 거 있어.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있다고 뭐 어떤 거 이거다 이거죠. 이 B라는 사람 이 물건을 보고 나서 괜찮은데 사장님 여기서 우리 조금만 깎아주세요. 가격 조정하자 이거지.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그럼 얼마? 많이들 한 5천만 원만 깎아주시다 해가지고 9억 5천만 원 하면 B는 뭐다?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A한테 야 너 이거 9억 5천만 원에 나한테 이걸 팔아라. 이 청약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내가 10억 내놨는데 5천만 원 깎아. 아이고 알았어. 근데 내한테 9억 5천만 원에 팔게. 이거 뭐 승낙이네. 그러니까 청약을 뭐다? B가 소유자 A한테 9억 5천만 원에 너 이 부동산 팔 의향이 있니? 그러니까 요 집주인 소유자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알았어. 9억 5천만 원에 내가 팔게. 딱딱 금액이 떨어지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된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법원 경매도 똑같아. 법원 경매 뭐 그러니까 요걸 또 지울게요.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개업소가 아니고 이것도 금액을 또 지워버리고 요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원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B 이 사람이 우리 ABC 부동산 경매 그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경매 아카데미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입찰 들어간다 보니까 요 물건이 경매 시장에 따당 나와버렸어요. 나름대로 권리 분석, 물건 분석, 뭐 또 가치에 대한 분석해가지고 막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봐가지고 이번에는 뭐다? 이 자리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있다? 법원이 있다. 법원이 있는데
요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더라.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주인이 A가 지가 아이가 나 10억에 팔 거야 라고 중개업소에다 얘기하지만은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 붙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지가 이거 10억에 사가라 얘기 못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얘 부동산 처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법원에서 응 알았어.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인들한테 여봐 당신이 나가서 평가 좀 해라. 그러니까 감정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한 금액이 얼마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억이라면 10억. 이 물건 10억이다. 그러면 요 10억이라는 금액은 소위 최저 매각 가격이랍니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요 물건 괜찮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법원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10억인데 5천만 원 깎읍시다 라고 B는 법원한테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다. 소위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법원 경매 같은 게 법원에서 야, 요 물건 10억부터 요이 땅 한다. 그러면 근데 B 입장에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B는 뭐다? 이 물건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최소한 10억 원 이상 써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B는 뭐다? 역시 마찬가지 법원에서 이 물건이 경매 붙여지게 되면은 날짜를 지정할 거 아닙니까? 소위 매각기일인데 지정하게 되면 B는 뭐다? 법원 경매법정 가가지고 입찰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얼마 써야 되니까 이 B는 최소한도 법원에서 제시한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 돼. 이상이니까 10억까지 써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경매 낙찰자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B가 10억, 예를 들어 뭐 10억하고도 1천만 원을 1천만 원을 썼다더라 이 나옵니다. 10억 1천만 원을 써서 이 사람이 낙찰자로서 결정이 되었다더라.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자 B가 10억 1천만 원 썼다는 건 뭡니까? 법원에다 자기가 청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당신 10억 원 이상 썼구나. 알았어. 그럼 10억 천이니까 법원에서 성낙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뭐다? 소유자가 파는 사람이 성낙 오케이 내려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지가 비찬치 당한 말은 뭐 말이 많아요. 그럼 누가 대신 말해주는데 얘네들이 대신 말을 해준다. 알았어. 네가 10억 천이니까 오케이 성낙 내려주고 그 다음에 너 잔금을 다 내라. 일반 매매도 그렇잖아. 잔금 다 내라. 근데 잔금 다 내면 그때 소유권이 뭐다? A에서 B로 바뀐다더라. 밤에 보니까 법원 경매든 아니면 일반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에서 취득을 하든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전 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쓴소리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빌라 이런 게 이제 빌라가 경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빌라 이런 게 경매로 이제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때로는 봐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격이 질러버린단 말이지. 참고로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르는 것은 어디 가서 질러야 되는지 압니까? 노래방 가서 질러야 돼, 그지? 노래방 가서 고함을 막 질러야지. 경매 법정 가가지고는 함부로 지르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봐가지고 막 질러버린다더라.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다? 법원 경매는 말이죠. 법원 경매든 일반 매물이든 내 돈 온 돈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개업소 가가지고 내가 부동산 산다 그러면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이고 안 사장님 둥글레 차 한잔 하시죠. 근데 경매법정 가가지고 내 부동산 취득했죠. 그죠? 내 돈 온 돈 다 내면서도 내가 찬밥 신세 찬밥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뭐 한다고 그렇게 지르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과거에 아니면 최근자에 에이 해가 질러셨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조금 민폐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3페이지에 표시한 내용은 뭐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 특별한 거 아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그냥 가서 입찰 받고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하고 그 사는 사람 쫓아내버리고 그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 명도하는데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내용도 제가 나중에 우리가 이 강좌가 진행되면 있어가지고 나중에 찬찬히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 교재 3페이지 그 위에서 지문입니다. 11번째 줄 이하 해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 현상에 딴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따라서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 그런데 봐가지고 기름값이 1배를 당하면서 막 올라간다가 또 난리법석에 우리나라 뭡니까? 거기에다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은 잘한 데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대한민국 암만 잘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 얘네들은 뭐다 펄럭 해서 기침 조금만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가야 됩니까? 저쪽에 응급실에 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해. 이렇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인가에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뭡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개미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ABC 부동산 경매 보면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게 보면요 아마 이런 걸도 멘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게 참 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루하루가 급급해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10년 후를 바라다 보면은 내가 막 밤에 잠 못 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봐가지고 자제분들이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돈 별로 안 들어가. 중학교부터 이제 사교육 해가지고 조금씩 돈 들어가죠. 그죠? 고등학교는 조금 더 돈이 들어가. 그러다가 막 대학교 들어가면 푹 올라가 버렸죠. 왜냐면 요즘 한 학기에 학비가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되잖아요. 저도 이제 애가 둘이 있습니다. 저 대학생 둘인데, 큰 놈은 지금 현재 군대 가 있고, 근데 작은 얘가 여시개인데, 여자애는 보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현재. 대학교 1학년인데, 얘가 1년에 한 학기에 학비가 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졸업했다 치자 얘기입니다. 졸업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거든. 지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에 제가 지금 현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쪽에 제 연구실도 있고 제 건축클럽 사랑방도 있습니다만은 이 동네에 보면 지하철 전철 있잖아요. 전철 2호선 라인이 있는데 2호선 구의전철역입니다. 강변 전철역에서 이제 한 곳 더 오시면 되는데 요 구의동 자양동 쪽에 말이죠. 다세대 빌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들어간다. 그런데 요즘은 거실 문화잖아요. 거실 문화. 옛날처럼 방만 딱지딱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실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거실 좀 널찍하게 나온다 그러면요. 빌라의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전세로 들어가려면 1억 한 3, 4천 내지 1억 한 5천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 학교 졸업시킨 상태에서 또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방 어이구, 아들 둘 학교 보내가면 가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수익도 이게 지출되는 비용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다 이게 나름대로 투잡 내지 쓰리잡 개념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경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 또 인터넷에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억 원 빚을 갚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하루에 18시간, 그러니까 19시간 정도 일을 하시더라고. 우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가지고 1년에 하나, 둘 정도 툭툭 치고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법원 경매 이거 잘만 하시면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이제 교재 4페이지를 보시니까 4페이지 말이죠. 지문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내 재산 지키는 거예요. 봐가지고 경매에서 경매 공부 왜 하는데 그 어려운 법률 용어 뭐하라고 공부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다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돈 벌기 그 전 단계는 뭐다 최소한도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재에 나오십니다만 임차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이 보증 금액이 아마 2,500만 원에 월세가 아마 20만 원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작년쯤에 이제 시점 여기 이제 촬영 지금 방에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2,520인데 이 집이 경매가 되는데 봐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액은 신경 안 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뭐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환산한단 말이에요. 환산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그 보증금액이 타당하면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 그런데 주택은 뭐다 월세가 20만 원에 200만 원짜리 몰라. 단지 뭐만 따지죠. 보증금 정도만 따집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경매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1200만 원 받았더래요. 그 12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았더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자기 보증금 회수 못했지 1300만 원 미회수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르니까 막 그냥 돈이 막 술술 새 나간다는 거라.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분이 이 집이 경매가 되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임장을 가보십시오. 임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맨 먼저 뭘 보신다? 그러니까 그 집의 우편함을 보십시오. 우편함을 딱 보게 되면요. 이따만큼 해가 DM 이게 발송돼 시편지가 뭐는 무슨 공공법률 사무소 해가지고 귀하의 주택이 현재 ING 경매 진행 중에 있으니 뭐 한번 특별하게 그 귀하를 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아마 거기에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1200만 원 이게 저기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권리 신고비 배당 요구 저 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어떻게 배당 신청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지? 끝나버린데도 모르니까 그냥 돈 주는 거라. 근데 1300만 원 회수는 못했다 그러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법원에다가 어떤 이 서류를 받아주겠다 이게 받아준다 그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13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서류 쪼가리 하나 받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금액을 요구하더래요. 얼마 그러니까 10만 원 단위인데 100만 원 단위 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게 웃기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임차인인데 2,500만 원인데 자기가 1,200만 원만 배당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1,300만 원 못 받았다 해서 미회수잖아요. 미회수. 미회수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법원에다가 그 부기문 교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기문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전세 계약서 있잖아요. 전세 계약서에다가 경매 계약서마다 뭐 도장 하나 꼭 찍어줘요. 이 사람은 보증금 2,500 중에서 1,200만 원을 배당받아갔다. 그럼 요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또다시 어떤 가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밟을 수가 있는데 봐가지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돈 1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이게 큰 이제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쭉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1,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1,600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200이니까 법원에서 또 우리가요 일반인들 법원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쫄잖아요. 그러니까 1,200 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거든. 이제 지 1,600만 원 받을 텐데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 못 받고 이제 그런데 배당기일이 종료가 되었다더라 하게 되면 내가 1,600인데 말이지 왜 1,200이냐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태클 걸어다 법원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럽니다. 네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네가 분명히 네가 의사표시를 네가 의사표시 안 했잖니 하면서 땡 끝나버려. 그럼 또 하나 방법이 있긴 해서 뭐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1,600인데 1,200만 원 배당 받으니까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들이 대신 배당 받아갔다는 거죠. 대신 배당 받아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받는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내 재산 내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기본적인 사항 알아놔야지만 내가 최소한도 남한테 안 당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재테크해서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지 재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자, 다음 회차 때는 말이죠. 우리 교재 5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 보니까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답을 이제 제시해놨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죠? 그렇게 하니까 다음 회차 때는 제가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